2차 실기시험 합격만을 목표로 제작된 내용입니다. 실기시험을 대비해 꼭 기억해야 하는 부분만을 모아놓았습니다. 직업상담사 2급 초단기 합격 비법 2차 실기 대비 이론과 문제집의 내용을 바탕으로 제작된 강의입니다. 100회의 인지적 오류 4가지를 쓰고 간단한 설명을 요구하는 문제입니다. 인지는 뇌활동이라고 했죠. 뇌활동에 오류가 났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어떤 사건에 대해서 잘못된 결론을 내리고 있거나 혹은 어떤 현상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게 됐다라는 의미입니다. 첫 번째 4가지 이분법적 사고, 자의적 추론, 선택적 추상, 과도한 일반화입니다. 우선 이 제목 정확하게 써주셔야 되고요. 첫 번째 이분법적 사고, 흑백 논리라고 하죠. 사건의 의미를 이분법적으로 흑 아니면 백으로 둘 중에 하나로 해석하는 오류, 자의적 추론이요.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의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그냥 결론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자의적 추론이요. 선택적 추상,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선택적으로 자기가 보고 싶은 것 혹은 부분적인 거에만 집중을 해서 다른 건 다 안 보고요. 다른 부분은 무시해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특히 부정적인 부분에 집중하는 경향을 의미합니다. 과도한 일반화, 한두 사건을 과도하게 일반화해서 모두 같은 거라고 결론을 내려버리는 것, 과도한 일반화입니다. 다면적 인성검사 MMPI요. MMPI는 성격검사지만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정신병리 판단에 특화된 심리측정 도구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정신병원에서 사용하는 심리도구라는 뜻이에요. 그 중에 타당성 척도 4가지를 쓰고 설명하는 문제고요.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거요. 척도의 표기법, 두 번째 척도 이름, 즉 의미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척도의 용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물음표, 척도의 표기 자체가 물음표입니다. 물음표 척도고요. 대답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즉 무응답 척도입니다. 이게 무응답이 많으면 결국 타당성이 검사 결과의 타당성이 의심되죠. 두 번째 L 척도, 라이 척도, 거짓말 척도라는 뜻이고요. 결국 뭔가 자신을 부인한다는 뜻이에요. 자신을 억압하고 부인하는 경우에 나타나는 척도고요. F 척도, 비전형 척도입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이지 않은 대답을 하는 사람들의 척도예요. 비전형 척도고요. 보통 사람과는 다른 비전형적인 반응을 나타낸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결국 불안과 자아 정체성의 고심을 하는 경우에 나타나는 척도입니다. 마지막으로 K 척도요. 커렉션 척도, 교정 척도입니다. 자꾸 뭔가 고친다는 뜻이겠죠. 즉 뭔가 숨기거나 하는 경우가 많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정신장애인을 숨기는 피검자, 뭔가 자꾸 바꾸니까 숨기는 피검자를 가려내기 위한 척도고요. 방해심, 경계심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크롬볼츠가 제시한 진로 선택에 영향을 주는 3가지 요인을 쓰고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유전적 요인과 특별한 능력, 두 번째, 환경 조건과 특정 사건, 세 번째, 학습 경험, 네 번째, 과제 접근 기술이요. 이거 정확하게 한 용어 그대로 살려서 표현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요즘 상황에서는 이 4가지 그냥 굉장히 상식적이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유전적 요인과 특별한 능력, 원래 태어나기를 그렇게 유전적 우월한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면 훨씬 더 진로 선택에 유리해지죠. 자, 두 번째, 환경적 조건과 특정 사건이요. 예를 들어서 부모 잘 만나서 좋은 환경에서 크고 여러 가지 사건들 많이 경험해 보면 훨씬 선택의 폭이 넓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인터넷에 개발되는 환경에서 커야 인터넷에 관련된 진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술의 발달이 진로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세 번째, 학습 경험이요. 결국 잘 배운 놈이 유리하다는 뜻입니다. 개인의 과거에 학습한 경험이 현재 또는 미래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즉, 무엇을 어디에서 공부했느냐에 따라서 미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네 번째, 과제 접근 기술이요. 문제 해결 기술의 정보 습득 기술 같은 과제 접근 기술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죠. 결국 많이 경험한 사람이 유리하다는 뜻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 유전적인 요인이고, 두 번째, 환경적 요인, 부모 잘 만난 놈이겠죠. 세 번째, 잘 배운 놈, 학습 경험이고, 네 번째, 과제 접근 기술입니다. 자기보고식 가치사정 방법 6가지를 쓰는 문제입니다. 사실 이 내용 보면 하나도 어렵지도 않고 사실 상식적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수험장에서 무려 6가지 상식적인 내용을 쓰는 게 그리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막 첫 글자를 따서 외우고 막 그러는데 실제로 첫 글자를 따서 외우는 게 한 50개쯤 되면 아무 기억이 안 납니다. 자, 이럴 때 사용하는 방법 바로 분할정보법이에요. 자, 시간 순서로 3개로 나눴어요. 과거에 해당하는 거 3개,
현재에 해당하는 거 2개, 미래에 해당하는 거 하나요. 자, 과거에 내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과거에 어떤 절정의 경험이 있었는지, 그리고 과거에 어떤 사람을 존경했는지, 이 3가지를 보면 가치를 알 수 있고요. 현재 시간과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고 현재의 가치의 우선순위를 매겨봐도 나의 가치를 판단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내 미래가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 어떤 백일몽인지를 봐도 나의 가치를 사정할 수 있습니다. 이 순서를 그대로 쓰시는 거예요. 과거의 선택 회상하기, 과거의 절정 경험 조사하기, 존경하는 사람 기술하기요. 자, 현재에 해당하는 거, 현재의 자유시간과 금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체크 목록의 가치의 우선순위 매기기, 마지막으로 내 어떤 미래에 어떤 백일몽이 있는지 백일몽 알아보기, 이렇게 6가지를 쓰시면 됩니다. 비합리적 신념의 뿌리를 이루고 있는 3가지 당위성, 예를 들어 설명하는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자기에 대한 당위성, 타인에 대한 당위성, 3번째 조건에 대한 당위성이에요. 자기에 대한 당위성, 타인에 대한 당위성, 조건에 대한 당위성이요. 나, 너, 조건이에요. 자, 설명과 예는요, 나는 나로 시작하고요, 타인은 타인이고요, 조건은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당위성이니까 당연히 이러이러해야 한다, 당연히 이러이러해야 한다, 당연히 이러이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거기에다가 사례를 하나씩만 붙이면 됩니다. 자기에 대한 당위성, 나는 해야 된다, 나는 당연히 반드시 훌륭하게 일을 해내야 된다, 나는 훌륭하게 일을 해내는 게 당연하다. 이게 자기에 대한 당위성의 사례고요. 타인 너죠. 타인은 해야 됩니다. 타인은 반드시 나를 공정하게 대우하는 게 당연하다. 타인은 나를 공정하게 대우하는 게 당연하다. 이게 2번째 예고요. 3번째 조건이에요. 세상의 조건들이 당연하게 돼야 되는, 당연히 이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당연히 되어야 된다. 라는 게 조건에 대한 당위성의 사례입니다. 척도의 4가지 유형, 즉 척도의 4가지 타입을 쓰고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척도란 어떤 개념을 수치화시켜서 표현하는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공부를 잘한다라는 그 개념을 서열 척도로 표현하면 공부를 3등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개념을 숫자로 바꾸어 낼 수 있는 기준, 이게 바로 척도입니다. 척도에는 모두 4가지가 있어요. 명명척도, 서열척도, 등간척도, 비율척도. 요 이름 기억해 주셔야 돼요. 명명척도, 서열척도, 등간척도, 비율척도요. 첫 번째 명명척도는 어떤 의미는 없고 그냥 이름만 존재하는 거예요. 구분하기 위한 이름만 존재하는 거고요. 사례로는 남자, 여자 이렇게 구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서열척도요. 순서나 순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1등, 2등, 3등, 1등급, 2등급, 3등급 혹은 상중하 이런 식으로요. 순위가 존재하는 척도 바로 서열 척도고요. 등간 척도는 간격이 같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서열 척도의 개념은 이미 가지고 있고요. 서열적 속성은 있고요. 거기에 척도의 단위가 간격이 같아요. 등간격이에요. 척도의 단위가 같은 간격을 가진 척도, 서열 척도의 속성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척도의 단위가 같은 간격을 가진 것, 예를 들어서 1점부터 100점까지 1점 단위로 혹은 4점 단위로 막 나눠져 있는 경우, 이게 바로 등간 척도입니다. 비율 척도는요, 당연히 등간 척도의 속성을 가지고 있고요. 등간 척도의 속성이 있으니까 서열 척도의 속성도 당연히 가지고 있고요. 즉 서열 척도, 등간 척도의 속성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그 값들이 비율 정보를 가지고 있는 척도입니다. 비율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0점에 대한 정보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무게의 서열을 만들어낸다면 10kg, 20kg, 30kg라고 해서 각 망치의 무게를 표현할 수 있죠. 이게 어떤 비율 척도의 한 사례인데, 킬로그램이라는 단위도 있지만 30kg는 10kg보다 3배 무겁다는 비율 정보를 가지고 있죠. 하지만 1점이 100점보다 100배 훌륭하다라는 그런 비율은 없어요. 등간척도에서는. 등간척도에서는 그 비율이 몇 배 더 낮다, 더 모자르다 이런 비율은 없습니다. 하지만 비율 척도에서는 비율 정보를 더 추가해서 갖게 되는 그런 정보입니다. 초기 상담에서 상담 구조화와 상담자 유의사항은 같은 문제입니다. 딱 하나 차이는 뭐냐면 상담자 유의사항은 면담 전에 해야 되는 일이 하나 더 있어요. 그러니까 면담 전 사전 자료 검토해야 되는 게 하나가 더 추가될 뿐이고 나머지는 다 동일한 겁니다. 자, 상담의 구조화 내용 혹은 상담 전 유의사항이요. 첫 번째 상담 목표 정해야 되고요.
두 번째 상담의 구조화를 진행해야 됩니다. 구조화라는 게 뭐냐면 상담을 언제 하고 절차, 수단, 시간, 장소, 비용 이런 것들을 정하는 게 구조화예요. 세 번째 역할을 정해야 돼요. 상담자의 역할 정해야 되고 내담자의 역할을 정해야 되고 지켜야 될 규칙을 정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비밀 보장 및 한계 고지가 더 있습니다. 딱 하나 차이가 뭐라고 그랬죠? 상담자 유의사항은 면담 전에 그 상담자에 대한 자료를 검토해야 되는 것, 면담 전 사례와 그 자료 검토 요거 하나만 더 추가될 뿐입니다. 첫 번째 산업별 임금 격차입니다. 첫 번째는 산업 간의 노동 생산성의 차이예요. 어떤 산업이 돈을 많이 번다면 그 산업은 임금이 높을 거고요. 어떤 산업이 수익을 적게 번다면 그 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임금은 작을 겁니다. 그래서 산업별로 노동 생산성 차이 때문에 임금 격차가 발생하고요. 두 번째는 노동조합의 존재 여부에 따라서 노동조합이 강력한 산업은 임금이 상대적으로 높을 겁니다. 세 번째는 산업별로 시장 지배력, 독과점의 차이예요. 어떤 산업이 한 시장을 거의 다 혼자 독점하고 있다면 이 산업은 수익성이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앞에 게 산업별 임금 격차 차이였다면 두 번째 문제는 임금 격차를 만들어내는 경쟁적 요인이 뭐냐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세 가지 덩어리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생산성의 문제, 두 번째는 임금 정책의 문제, 세 번째는 시장의 단기적 불균형의 문제입니다. 생산성의 문제는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인적 자본량의 차이 때문에 경쟁에 의해서 임금 격차가 나고요. 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생산성의 격차 때문에 마찬가지로 임금 격차가 나죠. 임금 정책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직업의 종류에 따라서 보상적 임금 격차가 필요한 데는 상대적으로 높을 거고요. 또 어떤 회사가 효율성 임금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면 상대적으로 임금이 높을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시장의 단기적 불균형도 임금 격차의 원인 중 하나입니다. 톨버트의 집단 직업 상담 과정에서 나타나는 5가지 활동 유형을 쓰는 겁니다. 자기 탐색, 상호작용, 개인적 정보의 검토, 목표 연결, 직업적, 교육적 정보 획득 및 검토, 합리적 의사결정. 이렇게 주르륵 읽으니까 무슨 말인지 하나도 잘 안 보일 텐데요. 알고 보면 모든 직업 상담은 최종이 그냥 의사결정이에요. 합리적 의사결정. 그리고 대부분은 관계 형성하고 바로 자기 탐색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탐색으로 시작하고 합리적 의사결정하는 게 맨 마지막이고요. 합리적 의사결정 바로 전에가 바로 직업이나 교육의 정보를 획득하고 검토하는 겁니다. 결정을 내리기 전에 정보 획득하는 과정이 바로 전이에요. 그러니까 요 세 가지는 무조건 다 공통이고요. 나머지 요 두 가지만 집단 직업 상담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특이한 현상이에요. 자, 첫 번째, 집단 직업 상담이니까 이 두 번째 단계에서는요, 상호작용을 하게 되고요. 여러 명이니까 상호작용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상호작용을 통해서 개인의 정보를 검토하고 목표와의 연결 작업을 시도합니다. 이 두 가지만 특별히 더 기억을 해주시고, 자기 탐색, 그 다음에 직업적, 교육적 정보 획득 및 검토, 합리적 의사결정, 요거는 상식적인 수준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실존주의 상담에서 궁극적 관심사에 관련한 주제 4가지를 적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실제 출제된 사례를 한 번씩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용은 궁극적 관심사에 관련한 주제 4가지를 적는 게 딱 정확하게 쓰여 있지만 실제 출제된 문제를 읽으면 이게 뭘 물어보는지 잘 모르는 경향이 있어요. 꼭 한 번씩 실제 출제된 사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 주제 4가지요. 첫 번째 자유와 책임, 두 번째 삶의 의미, 세 번째 죽음과 비존재, 네 번째 진정성, authenticity입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더 있어요. 만약에 다른 거를 알고 있다면 굳이 어렵게 추가해서 외우실 필요 없고요. 자기가 알고 있는 거 4가지 정도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 자유와 책임이요. 자기 결정적 존재로서, 그러니까 책임이 있는 거죠. 자기 결정적 존재로서 자유와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라는 의미고요.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노력한다. 이게 삶의 의미고요. 죽음과 비존재는 인간은 유일하게 자신이 죽는다는 것을 아는, 자각하고 있는 그런 존재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 죽음과 비존재고요. 마지막으로 진정성. 인간은 자신의 정체성과 의미를 진정으로 추구하는 존재다. 솔직하고 다른 의미예요. 인간은 자신의 정체성과 의미를 진정으로 추구하는 존재다. 진정성입니다. 지금 듣고 계신 강의는 직업상담사 2급 초단기 합격 비법의 핵심 내용 파트입니다. 반복 가능한 분량을 만들기 위해 복원된 문제를 모두 동영상에 넣을 수는 없었지만 중복된 개념을 통합해서 핵심 개념을 정리했으니까 이것만으로도 모범 답안을 충분히 쓸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답은 아는데 문제를 이해하지 못해서 틀리지 않도록 출제 이력 부분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술형인 2차 실기시험은 손으로 쓰여진 것만 점수로 연결이 됩니다. 눈으로 머리로만 공부하면 실패할 수 있습니다. 꼭 손으로 키워드를 직접 쓰면서 공부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슈퍼의 진로 발달 5단계입니다. 첫 글자를 따서 성탐, 확, 유, 쇠예요. 성장기, 탐색기, 확립기, 유지기, 쇠퇴기요. 다시 성장기, 탐색기, 확립기, 유지기, 쇠퇴기. 두 번째 기억해야 되는 건 바로 사자 돌림입니다. 사자. 14세까지, 24세까지, 44세까지, 64세까지 다 사자 돌림이에요. 잘 생각해 보시면 14세까지면 거의 사춘기를 살짝 지난 시즌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기에 대한 지각이 생기는 거죠. 자기에 대한 지각이 생겼으니까 부모나 선생님한테 반항하는 거예요. 자기에 대한 지각이 없으면 반항 못합니다. 자, 성장기 일종의 사춘기 상상하시면 돼요. 자기에 대한 지각이 생긴 거고 두 번째 직업 세계에 대한 기본 이해가 이루어진 겁니다. 딱 두 가지예요. 자기 지각, 직업 이해 요 두 개가 바로 성장기입니다. 자, 탐색기 24세까지예요. 우리나라 나이로 따지면 대학 마칠 때쯤 되는 거죠. 그러니까 탐색기 이후는 이제 본격적으로 직업 세계에 들어가야 되는 시즌이고요. 이 탐색기는 이 직업을 위해 탐색하는 시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직업을 탐색하는 시간이고요. 직업을 탐색하는 방법에는 학교를 다녀서 학교 생활을 해서 직업을 탐색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저런 시간제 근무나 파트타임 잡 같은 일을 통해서 직업 탐색을 시도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학교 생활 혹은 시간제 근무 등을 통해 직업 탐색을 시도하는 시기 탐색기고요. 확립기부터는 굉장히 상식적이에요. 확립기 이미 직업을 이제 적절한 직업을 구한 거고요. 적절한 직업을 발견하고 구한 거고 종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의 터전을 잡고 노력하고요. 유지기는 확고하게 자리를 잡고 안정된 삶을 살고요. 당연히 쇠퇴기는 은퇴하는 시즌입니다. 두 번째 가끔 어렵게 나올 경우는 성장기 중에 있는 세 가지 하위기, 하위 단계, 환상기, 흥미기, 능력기를 물어봅니다. 요거 이름을 결국 외워줘야 돼요. 성장기 하위 단계, 환상기, 흥미기, 능력기고요. 흥미기는 흥미가 중요한 요인이고요. 능력기는 능력이 중요해요. 환상기는 욕구가 지배하고요. 흥미기는 흥미가 중요한 요인이 되는데 왜 흥미가 중요하냐면 진로 결정을 위해서 흥미가 중요한 요인이 돼요. 자, 능력이 중요한데 직업의 요구 조건을 고려합니다. 능력을 중요시하면서 직업의 요구 조건을 고려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고트프레드슨 직업포부 발달 4단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요거 생각해보면 우리가 유아에서 유치원으로 성장하고 초등학생쯤 그다음에 사춘기 이후로 성장하는 모습을 그대로 표현한 것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에 유아, 유치원, 초등, 중학생 이상 이렇게 썼는데 사실은 요건 답에 들어가면 안 되는 내용이에요. 그냥 설명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표기해 놓은 겁니다. 정확한 내용은 일단 정확하게 쓰셔야 돼요. 첫 번째 힘과 크기 지향성 단계, 2단계 성역혈 지향성 단계, 3단계 사회적 가치 지향성 단계, 네 번째 내적 고유한 자아 지향성 단계 이렇게 네 가지고요. 보통 유아, 그러니까 3에서 5세 정도 되는 애들한테 물어보면 과자를 사달라고 해도 하늘만큼 땅만큼 사달라고 그러고요. 자기 아빠가 제일 세다고 그러고, 즉 힘과 크기를 지향하는 경향이 있고요. 서열 획득을 이해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어른이 된다는 걸 알게 되죠. 그리고 유치원 정도에 해당하는 6에서 8세 이 정도 되면 대부분 소꿉놀이 같은 거 되게 좋아하죠. 나는 아빠, 너는 엄마 해서 소꿉놀이가, 즉 한마디로 성 역할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은 단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단계 이름도 성 역할 지향성 단계고요. 같은 성, 즉 동성의 사람들이 선호하는 직업을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세 번째, 9에서 13세면 대략 초등학교를 다니는 나이예요. 이때는 바로 사회적 가치 지향성 단계인데 학교라는 사회의 가치를 인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칭찬받고 이러면 굉장히 좋아해요. 즉 사회적 가치를 그때 처음 알게 되고요. 사회 계층과 사회 질서 의 개념이 발달하고요. 결과적으로 사회적 명성과 관련이 있는 직업들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무슨 과학자나 무슨 이런 거 좋아했었고요. 근데 최근에는 무슨 다 K-팝 스타 한다 그러죠. 이게 바로 다 사회적 명성과 관련이 있는 직업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에요. 마지막 대략 중학생 이상에 해당되는 14세 이상이요. 내적 고유한 자아 지향 단계고요. 이때 사춘기를 지나면서 결국 자아정착감이 형성되고
자신의 가치관과 능력을 이해하게 되니까 결국 거기에 적합한, 능력에 적합한 직업을 선택하려는 경향이 생깁니다. 직무 스트레스 조절 변인 세 가지를 쓰고 설명하는 문제입니다. 변인은 변수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변수 세 가지를 쓰고 설명하라 라는 뜻이에요. 변수 세 가지, 변인 세 가지 정확한 용어 살려서 써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 AB형 성격 유형, 두 번째 통제 위치, 세 번째 사회적 지원이요. AB형 성격 유형요. 직무 수행에서 경쟁적이고 성취지향적인 A형, 지고 못 사는 사람들이요. 성취지향적인 A형이 스트레스에 취약하고요. 두 번째 통제 위치, 어떤 사건이나 결과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스트레스에 훨씬 더 강해집니다. 즉 내가 스스로 하는 행동은 스트레스가 적어요. 근데 억지로서 시켜서 하는 행동은 스트레스가 더 커집니다.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스트레스가 더 강해집니다. 세 번째 사회적 지원이요. 가족이나 친구들처럼 정서적, 수단적인, 사회적인 지원을 받는, 감정적인 지원을 받는 사람은 스트레스에 훨씬 더 강합니다. 긴즈버그 진로 발달 단계 중 현실기에 세 가지 하위 단계를 쓰고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현실기 하위 단계, 탐색 단계, 구체화 단계, 특수화 단계입니다. 이 단어 살려서 기억해서 써주셔야 돼요. 현실화 단계는 17세부터고요. 결과적으로 현실화니까 현실적인 직업을 선택하는 단계입니다. 즉 능력,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흥미를 통합해서 현실적인 직업을 선택하는 단계고요. 나이도 17세부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어느 대학과 학과를 갈까 혹은 뭐 어디에 어떤 직업을 가질까를 선택하는 나이, 즉 현실적인 직업을 선택하는 나이고, 이 문제가 가끔 나오는 이유는 현실적인 직업 상담이 시작되는 처음 시기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자, 어찌됐건 탐색 단계, 구체화 단계, 특수화 단계, 이 단어 살려서 기억해서 써주셔야 되고요. 탐색 단계는 탐색하는 단계고, 구체화 단계는 구체화 단계고요. 특수화 단계는 스페셜라이즈드 된 단계, 즉 세밀한 계획, 세분화된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특수화, 스페셜라이즈드 되는 그런 단계입니다. 자, 탐색 단계요. 직업 선택의 다양한 가능성을 탐색하는 단계, 직업 선택의 다양한 가능성을 탐색하는 단계, 직업 선택의 기회와 경험을 가지러 노력을 하게 되죠. 구체화 단계는 구체화 단계입니다. 직업 목표의 구체화 단계, 특수화 단계, 특수화 단계예요. 목표 설정에 대한 특수한 단계, 즉 세밀한 계획을 세우는 단계, 전문화 세분화된 의사결정을 하는 단계, 바로 특수화 단계입니다. 수집된 자료가 정규 분포에서 벗어나는 것을 해결하는 방법 세 가지입니다. 이렇게 정규 분포가 나와야 되는데 이 정규 분포에서 한쪽이 좀 다르든가 끝이 막 긴데든가 아무튼 이상하게 나온다면 이거를 정규 분포로 다시 변환시키는 방법 세 가지요. 기본적으로 개념으로 이 분포가 맞지 않으면 조금 다듬어 주고요. 끝은 좀 잘 안 맞다 그럼 끝을 좀 잘라주고 그래도 안 되면 다 풀어헤쳐서 이렇게 정규 분포로 강제로 변환시켜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분포가 안 맞으면 다듬고 끝을 잘라내고 그래도 안 되면 풀어 헤친다. 요 기본 개념을 알고 있으면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저는 기억은 그냥 인절미와 완탕면 이렇게 기억했어요. 인절미 할 때 절미법이고요. 완탕면 할 때 완곡법, 완탕면 할 때 면적환산법입니다. 요 제목 세 가지 다시 기억해 주셔야 돼요. 완곡법, 절미법, 면적환산법이요. 완곡법은 분포가 있는데 분포는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데 한쪽이 조금 안 맞았어요. 이런 것들 플러스 마이너스 가감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정규 분포 모양으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정상 분포하고 비슷하게 나왔을 때 사용하는 방법, 점수를 좀 가감해서 정규 분포 모양으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다듬는 거지. 그러니까 두 번째 절미법, 꼬리가 한쪽이 너무 길어요. 그랬을 때 한 꼬리가 작을 때만 쓸 수 있는 방법이고요. 비정상적인 편포, 즉 비정상적으로 치우친 꼬리를 잘라서 그냥 정규 분포로 만들어 줍니다. 꼬리를 잘라서 정규 분포로 만들어 주는 거. 마지막 면적 환산법. 두 가지 방법을 쓰기 어렵고 막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막 좀 어렵게 나왔다 그러면 이거를 그냥 전부 다 지점수로 다 지점수로 다 변환시켜요. 그래서 지점수를 기준으로 이렇게 정규 분포로 강제로 등수 기준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100분위 점수를 찾아서 해당하는 지점수로 변환해주는 방법, 해당하는 지점수로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방법, 바로 면적 환산법입니다. 정신분석 상담에서 방어 기제의 종류 5가지를 쓰고 설명하는 문제입니다. 억압 퇴행, 합리화 부정 투사요. 이거 생각해보면 우리나라 드라마에서 다 나오는 기법들입니다. 주로 억압과 퇴행은 심약한 여자 주인공들이 많이 여기에 해당하고요.
나머지 합리화, 부정, 투사는 주로 악당 주인공들이 이 기법들을 많이 쓰죠. 자, 첫 번째, 억압과 퇴행이요. 자, 억압은 뭔가 어렸을 때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들을 겪어서 굉장히 괴로운 경험들이 생기면 무의식이 이걸 눌러버려서 선택적인 망각이 되게 합니다. 그 사건이 기억이 안 나죠. 드라마 끝날 때쯤 문제가 해결이 되면서 주인공이 다시 억압에서 풀리면서 해결이 돼요. 이런 드라마 많죠. 자, 두 번째 퇴행이요. 초기의 발달 과정으로, 즉 어린이 과정으로 다시 후퇴해 버립니다. 초기의 발달 단계로 후퇴해서 어린아이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퇴행 과정입니다. 억압과 퇴행, 요거 착하고 연약한, 심약한 주인공들의 기법이고요. 나머지 합리화, 부정, 투사요. 합리화, 그럴듯한 이유를 들어서 정당화하죠. 주로 악당들이 사용하는 기법이요. 두 번째, 부정이요. 부정합니다. 일어나지 않은 사건으로 혹은 내가 안 한 사건으로 일어나지 않은 사건으로 부정해버립니다. 부정이요. 마지막 투사. 자신이 했던 행동, 이 나쁜 행동을 마치 다른 사람이 한 것처럼 투사시켜버립니다. 즉 합리화, 부정, 투사, 주로 악당 주인공들이 많이 사용하는 기법입니다. 윌리엄슨의 특성 요인 이론 중 인간 본성에 대한 5가지 기본 가정이요. 특성 요인 이론에 아주 쉽게 잘 맞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독특한 세계관을 가진다. 인간은 각자 자신마다 독특한 세계관을 가지다. 인간은 다 각자 자기만의 특성이 있다. 다르다. 이런 의미에서 잘 맞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다 선함에 관련한 4가지 종 항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름을 좀 바꿨습니다. 윌리엄슨이 아니고 윌리엄 선이에요. 윌리엄 선의 특성 요인 관련 인간관. 첫 번째는 특성 관련 한 항목이 있어요. 독특한 세계관. 독특한 세계관 하나 있고 나머지는 선에 관련한 4항목입니다. 선의 잠재력, 선한 생활이란, 선의 본질, 선의 실현이요. 자, 첫 번째. 독특한 세계관을 가진다. 인간은 각자 자신만의 독특한 세계관을 가진다. 나머지는 다 선에 관련된 4가지 항목들이에요. 자, 두 번째요. 인간은 선과 악의 잠재력을 모두 가지고 있다. 인간은 선과 악을 모두 가지고 있다. 잠재력을 모두 지닌 존재다. 세 번째, 선한 생활을 결정한다는 것. 선한 생활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이다. 네 번째, 선의 본질. 선의 본질이란 자아의 완전한 실현이다. 다섯 번째, 인간은 선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혼자 못하고 결국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인간은 선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존재다. 직무분석 자료의 활용 용도 5가지, 3가지, 4가지, 5가지를 쓰는 문제입니다. 답안 자체는 굉장히 상식적이고 쉬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시험장에서 이런 상식적인 거 5개를 쓰는 게 그리 쉽지 않다는 게 문제예요. 자, 그래서 자, 이해형으로 좀 바꿨습니다. 자, 언제 쓰느냐? 이 직무분석 자료는 언제 쓰냐? 사람을 뽑을 때 쓰고요. 가르칠 때 쓰고 평가할 때 쓰고요. 관리할 때 써요. 자, 사람을 뽑을 때 언제냐면 모집하고 배치할 때, 즉 모집 선발하고 사람을 배치할 때 바로 사용합니다. 자, 두 번째, 사람을 가르칠 때 쓰죠. 직무 분석 결과 교육하고 훈련하고 경력 개발할 때 씁니다. 교육 및 훈련할 때 쓰고요. 경력 개발할 때 씁니다. 세 번째, 사람을 평가할 때 쓰죠. 직무평가, 수행평가할 때 씁니다. 직무평가 및 직무 수행평가할 때 쓰고요. 마지막으로 관리할 때 쓰죠. 인력계획 및 관리, 안전관리할 때 씁니다. 인력계획 및 관리할 때 쓰고요. 안전관리할 때 씁니다. 이렇게 3개, 4개, 5가지 기억나는 순서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내담자 이해를 위한 질적 측정 도구 3가지를 쓰고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질적 측정 도구 첫 번째 직업카드 분류, 두 번째 직업가계도, 세 번째 생애진로 사정입니다. 이 3가지 써주시면 되고요. 각각 설명하시면 돼요. 직업카드 분류요. 홀란드의 육각형 모형에 관련 근거해서 직업카드 수십 개를 만들고 그 카드를 선호군, 좋아하는 것, 중성군, 무관심한 것, 세 번째 혐오군, 싫어하는 것으로 분류를 시키고요. 그 결과를 가지고 내담자의 가치관과 흥미 등의 정보를 탐색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직업 가계도요. 내담자 가족의 3대에 걸친 가계력을 정리를 해서 결국 가족 구성원이 내담자의 직업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색하는 겁니다. 가족 구성원이 내담자의 직업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탐색하는 거예요. 즉 내담자의 가계력을 분석해서 직업 가치와 흥미의 근본 원인을 탐색하는 게 바로 직업 가계도요. 마지막 생애진로 사정이요. 초기 상담에 사용되는 구조화된 면담법이죠. 이 과정을 통과하고 나면 직업 환경에 대한 내용, 강점과 장애, 그리고 장애 등의 정보를 탐색할 수 있습니다.
크라이티스의 포괄적 직업 상담 3단계를 쓰고 설명하라는 문제, 혹은 상담 과정을 단계별로 설명하라 같은 문제입니다. 자, 모범 답안은요. 진단, 명료화 해석 단계, 그리고 문제 해결 단계, 이 세 단계는 정확하게 이름을 표기해 주셔야 되고요. 자, 진단 관계요. 진단 실시하는 단계입니다. 심리 검사나 상담을 통해서 내담자에 대한 진단 실시하고요. 명료화 해석 단계입니다. 명료화하는 단계예요. 상담자, 내담자가 협력을 해야 되고요. 문제를 분류하고 구체화하고 명료화하는 단계입니다. 필요하다면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태도와 행동을 확인해서 대안을 탐색하기도 해요. 마지막 문제 해결 단계입니다. 당연히 문제 해결을 하는 어떤 행동을 하는 단계예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행동을 실제로 취해야 하는지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관련 내용은 전자책 버전으로 출판돼서 교보문고, 예스24 등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전자책이 불편하신 분들, 인쇄 가능한 버전이나 제약 없는 PDF 버전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 블로그 공지글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 아래에 정보창에 링크를 넣어드렸습니다. 연재되는 나머지 실기 대비 강좌는 지금 화면 오른쪽에 나타난 재생 목록을 누르면 필요한 부분 선택해서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라디캠지기 꾸벅이 박준규였습니다.